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나 맞아. 똑똑하네. 수준 높아. 돈 많으면 좀 영향력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물 지도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한번 교수님도 네. 언급을 하셨었고. 확실히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제일 사람을 핫해. 맞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나 봐. 워커홀릭이라고. 맨날 트위터까지 인수해가지고 계속 자기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우리 많은 한국의 방송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했다. 맞아. 뭐 테슬라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 그쵸? 뭐 스페이스 X 우주선 쐈다. 그러니까 거의 열일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집중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정보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을 연구할 때 일단 그 사람의 지리적 배경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로서 저는 일단 그 사람 고향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사람의 10대 시절을 유심히 봐요. 유년 시절을. 네, 제가 약간 꿀팁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적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지도예요. 지도에. 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이 책을 썼을까 또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할 때는 그 저자의 지리적 경험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시면 이 사람은 요 정도 스케일이구나. 이 사람은 뭐 하버드대에서 그냥 공부만 했네. 또는 총균세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교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답사한 어떻게 보면은 육파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렇게 세계에서 석학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쭉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지도에 좀 표시해 보는 걸 하시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미국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또 안 해. 네, 맞아요. 미국은 아니었어요. 미국 아니었어. 자, 이제 네. 머릿속에 세계지로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의외였던 곳이었어요. 제 기억에 약간 저는 안 친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찍어봐. 자, 슈는 캐나다. 찍기 시작. 캐나다. 조금 관련 있어요. 관련 있어요? 캐나다에서 10대 보냈어요. 자, 근데 고향은 아니에요. 제가 좀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검은 대륙하면 아프리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지중해성 기후 또 온대 기후도 있거든요.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온대 기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아공. 맞습니다. 드디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약간 어릴 때 천재였나 봐요. 거의 백과사전을 딸딸딸딸 외웠대요. 야, 그리고 너무 역시. 똑똑하니까 약간 왕따 당했답니다. 그래서 좀 남아공을 싫어했대요. 나는 좀 더 큰 물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친척이 있다라는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10대 때 혼자 캐나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혼자 10대가 배낭 메고 캐나다 가고 와.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고물차 몰고 돈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몰고 쭉 횡단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미국 서부까지 온 거예요. 모험심이 와. 대단했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10대 때 사실 네. 고향에서 서울 가는 것도 겁났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지금 거의 전 지구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처음으로 사업한 게 뭐냐?
뭘까요? 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전화번호부가 네. 어떤 회사가 있고 전화번호부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라떼는 공중전화에 말이야. 놔둔 생각나요? 네. 요새 애들 아마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두꺼운. 네. 몰라. 그때 막 전화번호 외우던 시대야.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네. 상호가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도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얘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20대 때. 와.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평소에. 지도를 늘 끼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을 한 거죠. 지도를 봐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대단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흔히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1950대, 60년대에는 사실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업주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요. 막 다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닐 회사도 없고 입사원서 내를 그런 기업도 없을 그런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 해외로 지도 펼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10대는 어땠을까?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네.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 10대 때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때요? 네, 10대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은데. 신문 배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진짜요? 아니, 찍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 신문 배달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닌데. 대우의 네. 김우중 회장이요. 네. 10대 때 아버지가 갑자기 6.25 통해 헤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10대 소년 가장이. 이분이 방천시장에서 이 신문 배달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년으로서 가장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회고를 해요. 내가 대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세계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 방천시장에서 배운 신문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했다. 근데 여러분 신문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을 다 읽으려면요? 신문을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빠릿빠릿 해야 순서를 될 거예요. 잘 정해야죠. 그렇죠. 그때 지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지도를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돌리지? 그거를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길이랑. 네. 그리고 롯데 아세요? 네, 신격호 회장님.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일본에서 하나 더 나가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아, 우유 배달 어려운데. 우유는 더 신선하고 더 무겁잖아요. 네. 자, 현대 정정 회장은 하나 더 나가요. 이쯤 되면은 대결을 펼치시는 거 아닌가? 너 이거 했어. 현대, 나 현대. 이거 배달할 거야. 정정 회장은 너무 시골이라서 신문 배달이 한 부밖에 안 됐대요, 동네에.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신문을 보고 상습 가출을 하셨어요. 가출을 하셨습니까? 10대 때. 신문 보고 어디 일자리 찾아서 가출. 농사 짓기 싫어서. 장사하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서. 더 큰 물에 갔어요. 그분이 20대 때 뭐 하셨냐면 쌀 배달. 쌀 배달. 자전거 타고 수도권을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지? 가출도 하려면 여러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가출도 그러네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네. 부모님한테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맨날 잡혀 돌아가요. 한 3번은. 근데 어쨌든 맞아요. 이제 핵심은 뭐냐?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킨 그런 1등 공신이었던 기업인들 10대 때, 20대 때 다 지도를 펼치고 뭐 하신 거예요? 배달을 해봤다. 배달을 했다. 그것은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을 매일 했고 늘 지도를 가까이 했고 또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또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비밀이 10대 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신문 배달 외. 신문 배달 왜? 우유 배달까지. 네, 배달 뭐 이런 거. 자, 배달 말고. 배달 말고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났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캠핑, 캠핑. 스카우팅 활동하세요? 여러분 저 어릴 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저 걸스카웃이었어요. 저는 해양소년단 했습니다. 네. 어쩐지 여기 태가 나나요? 아 정말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좋아요. 저 야구 선수였으니까 당연히 한 장을 뛰셨고 그죠? 자 해양소년단 자 10대 나왔고요. 네. 자 걸스카우트 나왔습니다. 네.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야,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하고 매일 강의하고 싶어요. 자 근데 네. 다들 10대 때 또 스카우팅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많은 생각 있는 집에 그런 아이들은 스카우팅 활동을 하면서 오리엔티어링, 그러니까 지도 뭐 나침반 들고 뭐 오지에 가서 막 찾는 훈련 숲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런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캠핑도 하고 뭐 이렇게 생존 능력을 배우는 게 약간 부의 비밀처럼 전수되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높은 급이 이글 스카우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카우팅 활동을 열심히 하면 계속 계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글 스카우터 출신 중에 또 굉장히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통신사, 그렇죠? 어떤 정보를 정제 뉴스를 제공하는 그 블룸버그도 역시 이런 스카우트, 이글 스카우트 출신이었고요. 여러분 코로나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굉장히 강력한 유통 그룹이 있어요. 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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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요 신문 배달도 했고 또 이글 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막 고생도 하고 막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막 길도 찾아가고 막 이런 거 했던 10대를 보낸 애들이 나중에 커서 새로운 기업도 일구고 잘 나가는 것 같다라는 제 추론을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네, 뭐 어느 정도 이게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역경을 이제 헤쳐나간 경험이 있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아 근데 오늘 선장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어머님들이 아 이게 조기 교육으로 신문 배달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신문 배달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뭐 꾸준함,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또 신문도 읽으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익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지금의 이런 업적들을 좀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리가 영어로 뭐죠? 지오그래피. 아, 훌륭합니다. 자, 지오그래피. 근데 여러분 커넥터그래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넥터그래피요? 처음 합성어인가요? 그쵸. 연결 지도. 맞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커넥터그래피. 그래서 연결성의 지리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신조어예요. 옛날에는 친구를 사귀려면 펜팔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 정말.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 안 써봤죠? 우표 못 붙여봤죠? 락되는 말이야. 이거. 찐 주고 받아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커넥터그래피 시대가 된 거예요. 저희 때는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학생과 교류를 한다. 미국 학생과 교류를 한다. 그러면은 몇 달이 걸렸어요. 편지 써요. 우표 붙여요. 그러면 우체국 가요. 그래서 붙여요. 그러면 걔가 또 써서 와요. 그러면 한두 달 걸렸어요. 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었어요. 근데 요새 어때요? 그냥 뭐 바로바로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사실 저는 제가 삼성에서 근무했어요. 삼성 반도체 미주 수출팀. 그때만 해도 팩시밀리를 사용해요. 삼성도. 팩스를 보내고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메일이 나오고, 그죠? 네. 그죠? 이메일. 자, 그 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페이스북.
그냥 SNS로 바로. SNS 네. 바로 연결.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커넥터그래피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커넥터그래피 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어떤 지리의 기본 기초와 가설마저도 흔들어요. 커넥토그래피 시대에 그럼 어떤 나라가 크냐 했을 때, 자, SNS나 이런 플랫폼 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나라 어딜까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네. 인도. 자, 나라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 예, 맞아요. 인도가 이 IT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고 또 SNS 사용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국가를 초월해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가장 큰 제국이 어디냐 했을 때는 바로 페이스북일 수 있습니다. 거의 30억 명에 가까워요. SNS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유튜브가 거의 25억 명.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사용자 수가 변하거나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높은 순위긴 한데 중국은 한계가 있어요. 만리 방화벽. 그래서 네. 딱 중국 사람들이만 쓰는 네. 그런 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국가에서 시작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제국을,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나라들이 주로 당연히 미국은 들어가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네.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시아. 인도네시아.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여러분 BTS가 네. 이 커넥트러피 혁명의 시대에 가장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이 BTS의 제국 아미를 보면은요, 네. 1위가 옛날에 한국이 아니었어요. 필리핀. 어. 필리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굉장히 젊은 유소년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유튜브 또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면서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또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멕시코가 이 BTS 도약의 발판이 됐다. 그럼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가서 나 BTS에서 나라에서 왔어. 요 한마디로 우리도 굉장히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진출하기 유리한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커넥터그래피 혁명의 시대에 친구 사귀기 굉장히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IT 그러면 항상 미국이나 유럽의 IT 중심지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인도나 동남아 지도를 보고 세계 진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직 좀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립프로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프로그? 아, 프로그는 개구리, 립은 펄쩍 뛰다. 점프. 낮은 곳에서 더 높이 뛰는 건, 더 높이 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개구리가 너무 편하면 안 뛰어요. 먹을 것도 많고 나 여기 편하네. 근데 뭔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은행도 없고 뭐 상점도 없고 그런 나라일수록 인프라가 열악하고 재밌는 게 없는 나라일수록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이용 시간도 길고요. 또 은행이 없으니까 계좌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딱 켜면 나만의 은행이 생기고 디지털로 송금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사실 그 원조가 중국이에요. 중국 시골에 가면 뭐 쇼핑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리바바 하나로 네. 배송도 받고 갑자기 시장이 생긴 거죠. 네. 그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세계 경제에서 도약하게 된 계기는 커넥토그래피 혁명을 잘 이용했던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동남아나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개발구, 우리가 흔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더 큰 디지털 시장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만 봤는데 그 나라는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세계 인구의 여러분 대부분이 사실은 인도나 중국이나 또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미 선진국은 세계 인구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나라만 교과서에서 배우고 우리 기업들도 그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또는 일본으로. 근데 일본 여러분 잘 아시죠? 료칸 예약할 때 백시밀리로 한다잖아요. 되게 아직도. 디지털 혁신에는 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할 때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모든 게 잘 갖춰진 나라보다는 어디가 더 유리한 거예요? 촌동네. 그렇죠. 아직 좀 훌륭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 네, 개발도상국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개발국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나요. 변방에서. 네, 그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이 보물지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명제인데요. 모든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요? 변방. 변방. 아까 말씀하신 촌구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토그래피 혁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혁명이 물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에서도 일어났지만 더 과감하고 또 더 큰 시장은 어디에 열렸던 거예요? 바로 동남아? 제3세계. 동남아.